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재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50년대 한국의 한 외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토와 경제가 황폐화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임시 천막이나 허물어진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캐거나 부족한 연료를 위해 나무를 베어야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마을 어른들이 함께 모여 긴 줄을 지어 산으로 올라갔고 남은 밤새 도토리와 나무를 모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무를 말리며 서로의 생존법을 나누는 모습은 당시의 유일한 연대감이었습니다. 추운 날에는 나무를 패고 말리는 동안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시렸지만 그런 순간에도 마을 아이들은 나뭇가지로 놀이를 하며 웃음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덜어내곤 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이른 새벽부터 산으로 올라가 야생 나무를 캐곤 했습니다. 가끔 먹을 수 있는 나무를 발견하면 동생은 기뻐하며 형, 오늘은 잔칫날이야. 라고 외쳤지만 그 말이 더 서글프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눈 덮인 산속에서 젖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려 애썼고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이어지면서 가족 모두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 가족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로 인해 가족은 더욱 큰 슬픔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깊어질수록 치료를 받을 돈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셨지만 늘 지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굶주림이 일상이었습니다. 동생이 형, 오늘 저녁은 뭐 먹어? 라고 물으면 저는 습관적으로 물에 밥 말아 먹자. 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 속에는 늘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그것도 맛있겠네. 라고 환하게 웃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어리지만 상황을 이해하려는 애써 밝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의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아버지는 말없이 쌀독을 열어 확인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자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라고 제가 말하면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말 못할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는 날이 많았죠. 어떤 날에는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밥 대신 먹기도 했고 그럴 때면 동생은 환호하며 형, 오늘은 도토리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동생의 해맑은 표정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죠. 겨울에는 쌀뜨물로 배를 채우며 버텼는데 그마저도 없을 때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쌀뜨물을 마시며 잠자리에 들면 어머니가 가끔 해주셨던 따뜻한 감자국에 맛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리움에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지만 깨어보면 차가운 공기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을 텐데 그 상상을 하며 혼자 울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밥상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한숨 속에는 가족을 위해 더 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밥 한 숟갈도 들지 못하고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구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얼마나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신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가 밤늦게까지 집 밖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와 나무를 패는 소리는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려는 몸부림처럼 들렸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학비는 고사하고 연필 한 자루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집안의 생계를 위해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하며 땀을 흘렸고 밤에는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천을 꿰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 손을 베거나 발을 다치는 일도 잦았지만 그 고통을 참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진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계속되었지만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주변 마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래를 배우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는 모습은 참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낄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 배운 글씨를 자랑하며 글바닥에 이름을 적어 보이는 순간 저는 그를 모르는 제 자신의 한계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 아이들처럼 책을 읽고 싶다는 간절함이 밀려왔고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나뭇가지로 글씨를 흉내내는 작은 노력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새로 배운 글씨를 자랑하며 웃음을 지을 때면 제게 그런 사치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더욱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제 마음 한편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학교에 가서 글을 읽고 배울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도토리 껍질 위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흉내 내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꿈을 그려보는 짧은 시간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나무찜과 바늘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배움에 대한 갈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볼 때마다 선장이 되는 꿈을 품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어른들이 들려주는 선원들의 이야기에는 항상 바람과 파도,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모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고 언젠가는 저도 선장이 되어 그 끝없는 바다를 가르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선장이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와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로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강가에 앉아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조각을 보며 그것이 바다를 누비는 배라고 상상하곤 했습니다. 내가 저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빠지면 현실의 무게가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마을에는 책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상 속 항해를 떠났습니다. 밤이면 텅 빈 마당에 누워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혼자만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별빛이 잔잔히 깔린 하늘은 마치 무한한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바로 제가 선장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노를 젓는 내 손길에 따라 배가 나아가고 미지의 섬에 도착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상상을 하다 보면 현실의 고단함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은 한편으로는 저를 더 아프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배를 타본 적도 바다에 가까이 가본 적도 없는 산골 마을의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제 마음속에서 희망을 더 강렬하게 키웠습니다. 마을의 강가에서 흘러가는 물결을 보며 저는 언젠가 이 물길이 나를 바다로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밤에는 나뭇가지로 도토리 껍질 위에 작은 배를 그리며 그 꿈을 상상했습니다. 그 작은 배는 저의 유일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마을로 돌아오며 들고 온 오래된 나무 판자 조각을 보며
그것으로 배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하며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파도의 노랫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게 선장이 된다는 꿈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강렬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은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1968년 20살이 된 저는 마을 어르신들의 권유로 베트남 파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병 지원금으로 가족의 경제 상황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저처럼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 결정 뒤에는 깊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전쟁이라는 공포와 동시에 가족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지원금으로 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와 마주 앉아 식탁을 바라보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식탁의 나뭇결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떨구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재수야, 너만 믿는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라며 술잔을 기울이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본 순간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무거운 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동생은 무작정 제 옷소매를 잡으며 형,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작은 손의 온기만큼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동생의 모습은 그 순간 저에게 깊은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동생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는 손길은 그 아이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제게 묵직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생의 떨리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고 그의 눈빛 속 간절한 믿음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한다. 이 아이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재수는 잘할 거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서도 깊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가족의 얼굴과 낯선 땅에서의 삶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 교차하며 한숨만 내쉬던 밤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와 동생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고 그들이 제게 기대는 무게가 이토록 클 줄은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베트남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투의 공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정글 속에서 적의 기습을 받았는데 머리 위로는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방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에 귀가 멍멍했습니다. 적군의 모습은 나무와 덩굴 사이로 어렴풋이 보였지만 그들의 기세와 함성은 마치 정글 자체가 적인 듯 느껴졌습니다. 가까운 동료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고 저는 그를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애썼습니다. 땀과 피로 범벅된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제가 느꼈던 절박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군의 총격을 피하느라 바닥에 엎드린 채 몇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정글은 단순히 전쟁터가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람에 섞인 짙은 흙냄새와 썩은 나무잎의 향은 숨 막히는 듯했고 손에 닿는 축축한 덩굴과 차가운 진흙은 끊임없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했습니다. 짙은 습기가 온몸에 들러붙는 기분은 불쾌함을 넘어 두려움을 더했습니다. 무성한 덩굴과 나무 사이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미약한 빛조차 금세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발밑의 진흙 속에서는 독충이 튀어나와 발목에 찌릿한 고통을 주었고 끊임없이 날아드는 모기떼는 피부를 파고들듯 달려들었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공기 속에서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고 목이 죄어오는 듯한 답답함에 깊은 숨을 내쉴 수도 없었습니다. 정글 깊숙이 울려 퍼지는 알 수 없는 울음소리와 낯선 짐승의 움직임은 마음속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적군과의 전투를 넘어 정글 그 자체와 싸워야 하는 생존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런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저는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고 꼭 살아서 돌아가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곤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 돌아가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무엇보다 전우를 잃는 슬픔은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무거운 무기를 들고 정글을 헤쳐나가야 했던 날들은 아직도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를 지탱해준 것은 고향의 산과 들을 떠올리며 가슴에 품었던 희망이었습니다. 전쟁 중 저를 지탱해준 것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매일 밤 총성과 폭발음이 잦아든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향의 산과 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고향의 맑은 바람은 잊을 수 없는 위안이었고 아이들이 뛰놀며 웃던 모습이 저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전우들과 나눈 작은 농담은 잠시나마 공포를 잊게 해주었고 극적으로 먹게 된 따뜻한 밥 한 끼는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마저도 전우가 전투에서 쓰러질 때마다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순간의 총성과 함께 사라지는 생명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전우가 쓰러질 때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왜 내가 살아남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교차했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보며 내가 살아남아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전우의 희생과 함께한 그 순간들은 제가 생존을 위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준 힘이었습니다. 3년간의 참전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의 경험은 제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지원금 덕분에 그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성실히 공부하며 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형 덕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았고 그 손의 따뜻함은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동생은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저에게 또 다른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작은 농지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삽과 괭이를 들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땅을 삽으로 파헤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땀은 이마를 타고 흘렀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겼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손으로 하나하나 뿌릴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하루 종일 들판에서 묻은 흙을 씻어내며 오늘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농사는 단순히 가족의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제게 희망과 채권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들판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어릴 적 품었던 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선장이 되어 바다를 누비겠다는 소년 시절의 소망은 마치 잊혀진 기억처럼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손에 묻은 흙과 땀의 냄새 속에서도 그 꿈은 다시금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 바다와 항해에 대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 선장들의 이야기는 끝없는 바다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선장이 폭풍우 속에서 배를 지키기 위해 돛을 올리고 방향을 잡으며 승무원들을 독려했던 이야기는 제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고 배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고 나도 저렇게 용기 있는 선장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 마음속에 남겼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게 너도 할 수 있다 는 희망의 속삭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농사일을 마친 저녁이면 들판 가장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상상의 항해를 떠났습니다. 내가 저 바다를 누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점차 꿈을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꿈을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농사만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자 는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동생은 저를 응원하며 형이 선장이 되는 날, 꼭 제일 먼저 배를 타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항구로 떠난 저는 선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땀을 흘렸고 밤에는 선장들에게 항해술을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배를 조종하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돛을 올릴 때는 강한 바람에 몸이 흔들려 넘어질 뻔했고 나침반을 읽는 법을 배울 때는 방향을 이해하지 못해 몇 번이나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이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배에 돛을 올릴 때마다 손끝에 느껴지는 바람의 저항과 나침반의 세밀한 움직임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은 저에게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바다의 흐름과 별자리를 통해 길을 찾는 법을 배우며 저는 점점 더 바다라는 거대한 세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드디어 작은 배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여정은 험난하고도 길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날, 저는 돛을 올리고 배의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종종 바람에 밀려 넘어질 뻔하거나 손끝에 찰과상을 입으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밤에는 침침한 선실에서 선장의 지도를 받으며 나침반 읽는 법과 항해 원리를 익혔습니다. 배울 것이 너무 많아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 진전이 있음을 느낄 때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긴 항해 중에는 식량이 부족해져 배고픔과 싸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원들과 함께 대체 식량을 찾아보거나 고장난 배의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땀을 흘리며 협력해야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짧은 휴식마저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는 신념은 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첫 항해의 날, 드디어 배의 키를 잡고 바다 위를 나아갔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요한 바다 위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하늘을 나는 갈매기의 울음소리는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내가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울렸고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고난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제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동생은 형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라며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항구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시절 배에서 내린 어느 날 우연히 작은 시장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다양한 생동감으로 가득했고 신선한 과일이 진열된 한쪽에서는 한 여인이 손님들을 환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게 잠시 쉬어가세요. 과일 하나 드셔보실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치는 듯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낯선 이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노란 귤 하나를 쥐어주며 이 귤은 정말 달콤하답니다. 꼭 드셔보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다정함에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따뜻한 말투와 환한 웃음은 마치 잔잔한 파도가 제 마음에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와의 첫 대화는 단순했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건넨 귤을 손에 쥐었고 과일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바다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고 그럼 바람과 파도를 친구 삼아 사시는 거네요. 참 대단하세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 말은 오랜만에 저를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 손님을 대할 때마다 빛나는 에너지를 보여주었고 그 모습은 제가 일상 속에서 처음 경험하는 특별함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항구에 배가 정박할 때마다 저는 그녀를 만나러 시장에 들렀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매번 그녀의 밝은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는 배에서의 고단했던 날들을 잠시 잊게 해주었고,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편안했습니다. 저는 종종 배에서 잡은 신선한 조개나 물고기를 들고 가 그녀에게 선물하며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저는 그녀가 가진 강인함과 따뜻함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고 온 조개나 배에서 겪은 소소한 이야기로 시장에 활기를 더하며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렸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시장 골목에서 우리는 우산 하나를 나누었으며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빗소리와 섞인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제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제 삶의 반려자가 되어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고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의 일과 손님들과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꿈이 많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시장 일을 시작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녀의 말에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과 현재를 받아들이는 강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형제가 많아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고, 그래서 그녀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이 시장이 제 또 다른 학교 같아요. 라며 그녀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있었던 아찔했던 순간들과 승무원들과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웃음을 주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배 위에서 본 끝없는 노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런 노을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또 제 꿈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줘요. 그녀는 한참 동안 조용히 듣고 있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노을을 함께 보고 싶네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따뜻한 여운을 남겼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행복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다정함은 제게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고, 그녀와의 대화는 새로운 길을 함께 걷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집을 꾸리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아기의 작은 손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손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아이의 존재가 저희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더해주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며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모습을 꼭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던 순간부터 아이들이 학교에서 첫 상장을 받아오던 날까지 그들의 성장은 저에게 무한한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저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싶다는 다짐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첫 아이가 밤새 울던 날,
우리는 번갈아가며 아이를 안아달랬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몰랐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눈에서 피곤 속에도 빛나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관계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항해로 인해 저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고 그녀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밤새 이마에 찬 수건을 얹고 약을 먹이며 간호했습니다. 한 번은 둘째 아이가 고열로 몸을 떨던 밤, 그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며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항상 당신이 곁에 있어준다면 좋겠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는 이제 간절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단함에 지쳐갔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함께 봐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말을 자주 하며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으려 노력했지만 바다에서의 생활은 저를 계속 집과 멀어지게 했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사라져가는 희망과 더 깊어지는 고독을 느끼는 순간들은 제게도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서로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제가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반가움보다 어딘가 낯선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짧게 그걸 물으려면 더 자주 왔어야지. 라고 말하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식탁을 사이에 두고 긴 침묵 속에서 숟가락만 움직일 뿐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멀어졌고 당신은 늘 바다를 택하잖아요. 나는 언제나 뒤에 남아 있어야 하고요. 라는 그녀의 말은 마치 우리 사이에 벽을 세우는 마지막 한마디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의 희망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고독과 체념이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바다의 꿈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사랑하지만 나는 그 바다를 대신할 수 없어요. 기다림은 이제 제게 너무 벅차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오래된 상처처럼 깊은 외로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리며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바다에서의 꿈을 계속 이루세요.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가야겠어요. 라는 말과 함께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고백이 적힌 편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기다림과 외로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다시 저 자신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부디 행복하세요. 라는 마지막 인사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저를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떠남은 제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배신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놓쳐버렸음을,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독과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집 안의 고요함 속에서 매일 그녀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 않는 듯했고
거실에 놓인 그녀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선명한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면 그녀가 앉아있던 소파를 바라보며 혼자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저를 더욱 적막한 시간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저와의 연락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종종 전화를 걸어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무리하지 않으셔야 해요. 라며 안부를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걱정과 함께 든든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딸은 가끔 주말에 찾아와 아버지, 이번엔 제가 좋아하시는 찌개를 준비했어요. 라며 부엌에서 능숙하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며 아버지, 혼자 계셔도 저희가 늘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저에게 큰 위로와 안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빈자리는 제 삶의 중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와 함께 보냈던 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고 밤이면 끝없이 이어지는 외로움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를 한 번쯤은 기억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은 저를 깊은 슬픔 속으로 이끌었고 그 슬픔은 종종 하루를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 상실감 속에서도 저는 남은 삶을 아이들의 행복을 응원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70대에 접어들며 고향의 작은 집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저의 하루를 환하게 비추며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함께 텃밭으로 나가 흙을 만지고 채소를 심습니다. 손주들은 작은 손으로 흙을 파며 신중하게 씨앗을 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 나무예요. 라고 외치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 묻은 손을 옷에 닦아내며 이 나무가 빨리 자랄까요? 물을 더 줘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손주의 모습은 마치 작은 농부처럼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내가 이렇게 잘 보살펴 주니 분명 튼튼하게 자랄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너희가 이렇게 잘 키우면 이 채소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겠지 라고 답합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자라는 채소들은 마치 우리 가족의 희망이 새로이 싹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는 손주들과 함께 연못가로 산책을 갔습니다. 손주 중 한 명이 작은 물고기를 발견하고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할아버지, 이 물고기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바다에서 만났던 비슷한 물고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바다 한가운데서 색깔이 눈부신 작은 물고기를 본 적이 있단다. 그 물고기는 파란빛과 은빛이 섞여서 햇살에 반짝이는데 정말 아름다웠어. 그런데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려웠지. 그 물고기가 물 위로 잠깐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비한 생물이 있는지 새삼 깨달았단다. 손주들은 제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 나중에 우리도 그런 물고기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은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물속에서 얼마나 빠른지 몰라. 너희처럼 세상을 더 많이 배워야 할 친구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저는 매 순간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선물 같다고 느꼈습니다. 연못가에서 손주들이 물장구를 치며 할아버지, 나도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있어요. 라고 외칠 때마다 저는 그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순수함에 감탄했습니다. 저녁이면 손주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선장이 되어 바다를 누비던 시절의 이야기는 손주들에게 항상 가장 큰 관심을 끕니다. 할아버지,
바다는 무서웠어요? 라고 묻는 손주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바다는 내게 가장 큰 꿈이었단다. 그 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손주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우주 비행사가 될 거예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제게 또 다른 희망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한 번은 손주 중 한 명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탐험가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아이의 눈에서 제가 어릴 적 느꼈던 모험심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탐험가는 세상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멋진 직업이란다. 라고 말하며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그 속에서 발견했던 희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겨울이 오면 우리는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들은 종종 그림을 그리며 할아버지, 이 배는 당신의 배예요. 라며 종이를 내밉니다. 그림 속 배는 마치 제 어린 시절의 꿈과 닮아 있어 저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 이야기를 이렇게나 깊이 새기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뿌듯하게 합니다. 어느 날 손주 중 한 명이 제게 달려와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해맑은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꿈과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바다를 누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제 손주들이 그럴 것처럼 말입니다.